연간 전 세계 음식물 생산량 40억 톤. 그중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13억 톤. 각국에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는 아직 미미합니다. 청정 대한민국을 꿈꾸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이 남자.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업가가 되기까지 이기성 대표의 성장 스토리를 들어봅니다. 버리는 분도 골칫거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산물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바로 음식물 쓰레기인데요.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 제로에 도전하는 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공동주택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한 이기성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제주에서의 일이죠. 음식물 쓰레기로 비료를 만들었는데 이 악취를 풍겨서 제주 도민들이 무척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준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술은 많이 발전돼 있다고는 하나 그 처리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처리된 부산물을 활용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원래 직장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삼성전자에서 제품을 연구하는 연구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후 창업의 꿈을 안고 퇴사한 후에 맨 처음에는 이제 건설업 쪽에 10년 넘게 운영을 하면서 선진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유럽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유럽이라든지 미국. 다니면서 봤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것이 선진국의 돈도 아니었고 문화도 아니었고 환경이었습니다. 그 깨끗한 환경, 깨끗한 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가 못했었죠. 유럽의 선진 기술은 환경과 사람이 서로 순환되는 순환의 개념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일방통행의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도 일방적으로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일방통행이었는데 이거를 선순환 개념으로 자원순환 개념으로 하면은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데서 착안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환경 관련 사업만 해도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사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약 한 2010년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기사를 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나면 부산물로 남는 은폐수를 그동안에 서해 앞바다, 동해 앞바다, 남해 앞바다 이 세 군데에 무단 투기를 하고 있었는데 94년도에 런던 협약에 가입해서 2014년도부터 발효를 하는데 2014년도부터는 해양 투기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부 또는 이 관련된 업계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사업하는 사람 눈에는 준비 안 돼 있는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일이 상당히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냄새도 나고 손에 묻고 이런 게 꺼려지게 되는데 이런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저희 모친께서 설거지를 하고 나면 그 잔반을 집에서 키우던 돼지한테 갖다 주라고 시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바로 가기가 싫죠. 놀고 싶으니까. 그때 어머니께서 늘상 하시는 말씀이 짐승이 먹는 것도 상하게 전해줘라. 그게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악취, 냄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장 상하기 전에 가장 편리하게 발생된 원점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처리할 수 있겠나. 거기에 주안점을 두게 됐습니다. 지금은 사업체를 이끌고 계시지만 어렸을 때는 지금과 많이 좀 달랐다고 들었는데 어떤 소년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도 평범한 남자아이였죠. 마음속으로는 꽃을 참 좋아했습니다. 큰 꽃농장의 주인이 되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항상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있는 그대로 아름다움을 좀 느끼고 싶은 어렸을 때 그 소년이나 지금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아무래도 꽃과 자연을 좋아하던 소년이 자라서 환경 관련 기업을 운영한다는 게 어쩌면 운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대표님만의 경영 철학이나 가치관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성실함을 바탕으로 30대에서 완성하지 못한 거를 40대에서 40대는 50대 그래서 점점 완성해 나가는 그런 인생이 기업에도 그대로 반영돼서 점점 내일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제 경영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못지나 다름없는 이 분야에서 사업을 개척해 나간다는 것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업에 뛰어들길 잘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일을 계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다른 걸 떠나서 직원들한테 직장의 동료로서 인정받는다는 거 여기에 가장 큰 보람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사업 초기에 직원들의 얼굴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약간의 걱정 반, 두려움 반. 그런데 지금은 직원들의 가족이나 지인분들을 만나면은 자신 있게 우리의 미래를 얘기하고 자신감 있게 또 설명하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아, 내가 참 다른 일을 했으면은 다른 기업과 비교가 되겠지만 최초기 때문에 저희가 리딩 컴퍼니로서 또 저희가 어느 하나의 표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직원들 역시 굉장히 큰 자긍심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아, 이 일을 하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알리는데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떠셨나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완성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많이 주변에서 도와주고 응원한 곁에 완성을 했고 지금 국책과제로 저희 시스템을 실증까지 했고 또 거기서 나오는 것이 과연 그 환경에 적합한지 또 2차, 3차 불편한 것은 없는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주방에서 설거지를 많이 하는 시간인 오후 5시, 7시, 9시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수질 검사를 했는데 인접해 있는 두 군데 단지보다 훨씬 깨끗한 환경의 그 결과물을 얻었고 그럼 수질 오염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오히려 COD라는 그 지수부터 SS, 슬러지 농도 훨씬 인접해 있는 아파트보다 깨끗함을 국가 공인기관으로서 확인받아서 관련돼 있는 국가 부처에서도 확인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 해주신 대로 이 환경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국내 시장은 좀 좁지 않겠습니까? 그 해외 이런 경쟁력을 인정받으면 해외 시장을 뚫어서 좀 더 큰 시장으로 나가고 싶으실 텐데 어떤 그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국내 실증 결과가 아주 만족할 정도로 잘 나왔기 때문에 작년부터 해외 시장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결과도 나왔고요. 베트남의 호치민시하고 전략적으로 MOU도 체결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MOU까지만 하고 지금 잠시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유럽 또는 인도,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사태를 무릅쓰고 14일간의 격리 기간을 겪으면서 저희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녀갔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활발하게 해외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특히 중국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진출할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일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고 그리고 사업을 키우려면 또 증시에 또 올려야 되고 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단기간으로 보자면은 향후 2, 3년 내에 코스닥 시장에 진출하는 게 목표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스마트폰, 휴대폰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보면은
공중전화 박스에 줄을 섰습니다. 저희 만든 이 시스템이 아주 잊혀진 추억으로, 기존의 방식을 잊혀진 추억으로 만들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 최종적인 꿈이라면 꿈입니다. 네, 꽃농장 주인을 꿈꾸던 시골 소년이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가로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는데요. 네, 여전히 많은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가 정착이 돼서 청정 대한민국을 맞이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언택트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해외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줄여서 해외 직접 구매, 이른바 해외 직구라고 합니다. 해외 직구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해외 제품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해외 직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직구를 하다 보면 방법을 잘 몰라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똑똑한 해외 직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관세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직구는 물품 가격과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해서 과세 가격 150달러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면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3에서 6%의 관세가 붙고 부가세 10%가 따로 발생합니다. 미국처럼 여러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진 국가의 경우 지역마다 세금을 다르게 측정하는데요.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투어패스 웹 시스템을 이용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과세 물품이나 제한 품목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해외 직구 제품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불 진행 시 영어 소통 등의 절차가 까다롭고 수수료도 발생하는데요. 환불 결정 후에도 환급까지 7일에서 21일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니까 구매 전 미리 제품의 조견표와 상세 정보 등을 꼭 확인하고 신중하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는 국내와 다르게 카드 결제 시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만 결제가 가능하고요. 원화로 결제할 경우 3에서 6%의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종 결제 내역을 꼭 확인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다가오는 11월, 미국 최대 쇼핑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여러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품 할인을 진행 중인데요. 똑똑하고 신중한 구매로 안전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 1907년 영국에서 시작된 스카우트 운동. 오늘날에는 세계 171개국, 3천만 명이 넘는 청소년을 하나로 이어주는 범세계적인 청소년 단체로 성장했는데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 청소년을 하나 되게 한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한국스카우트연맹 강태선 총재와 함께 스카우트 운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비영리 단체가 100년 가까이 꾸준하게 활동을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만나볼 이 단체는 창립 100주년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을 이끌어갈 청소년 육성을 목표로 활발한 청소년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스카우트연맹 강태선 총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의상이 눈길이 예. 가요. 단복을 입고 오신 건가요? 예, 우리 스카우트 단복입니다. 예, 이 지도자 단복입니다. 대원 단복은 좀 다릅니다. 예. 한국 스카우트 연맹 대부분 알고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스카우트 운동은 1907년도에 영국에 있는 육군 장교 베든 포일 경께서 영국에는 크라운시 섬에서 청소년 20명과 함께 시범 야영 활동을 하면서 스카우트 운동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는 1922년도에 조선소년군이라고 창단을 했고요. 또 한쪽에서는 소년적국대라고 해서 창단을 해서 두 단체가
스카우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171개국이 약 4천만 대원들이 세계 스카우트 운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에 21군데 지방 특수연맹이 발족됐고 약 6천 개 지역대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등록해서 명실공히 우리나라 청소년 단체에서 제일 활발하게 청소년 운동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가 1970년대였었는데요. 예. 그 당시만 해도 그 스카우트 그 단복 예. 입은 그 친구들이 좀 이렇게 좀 낯설었었거든요. 이렇게 친숙하지는 않았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스카우트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나요? 1922년도에 조철호 선생님에 의해서 조선 소년군이 창설이 됐고요. 이어서 정성채 선생님에 의해서 적구단 대를 창설이 돼서 두 단체에 의해서 우리나라 스카우트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가 이제 98주년, 내후년이면 100년이 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는 일제치하라서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총재를 맡아서 청소년들이여 준비하라, 해방과 미래를 위하여 이런 슬로건을 갖고 이제 청소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일본 분들이 보고 독립운동 준비하는 게 아니냐고 해갖고 1937년도에는 우리 그 스카우트 단체가 불행하게도 강제 해산을 당하는 그런 치욕적인 그 굴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그 이듬해 1946년 3월 달에는 우리 스카우트 운동이 재건이 돼서 활발하게 청소년 교육이 잘 됐습니다. 그때는 사회의 많은 지도층, 백번 김부 선생님도 총재를 맡으셨고 많은 분들이 이제 청소년 교육에 참여를 했고 그 이후에 1952년도에는 한국 전쟁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제1회 한국 잼버리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청소년들의 미래의 꿈과 희망을 아마 심어주는 그런 잼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깊은 스카우트 운동, 청소년 성장과 교육에도 많은 역할을 해왔죠.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 스카우트 운동은 청소년들에게 자립심과 자기 스스로 개척, 개발하는 쪽으로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특히나 대자연에서 탐험과 모험, 그리고 도전, 그리고 같은 생활 속에서 동료를 배려해주고 청소년이라는 게 미완성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른이 돼서의 국가관, 애국심 이런 거를 그때 당시 아주 깊이 우리 청소년, 특히 스카우트 운동의 목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그 어떤 철학적인 기초가 있어야지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서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철학을 그 강조하고 계십니까? 어떤 행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민의례가 있는 다음에 선서를 합니다. 우리도 스카우트 선서 딱 삼지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국가관입니다.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 두 번째는 항상 다른 사람, 이웃을 도와주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런 사회에 배려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을 또 다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업그레이드시키고 나에 대해서 양식을 갖는 자기 자신을 갖아서 지혜를 갖는 그런 이 다짐 세 가지 삼지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음도 튼튼, 몸도 튼튼, 지식도 잘 쌓아야 되고 좀 건강한 체격을 가져야 되고 또 남을 배려는 도덕심을 갖는 이런 게 우리 스카우트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총재님은 처음에 어떻게 스카우트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그런 네.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제주시로 왔어요. 제주시에서 와보니까 그때는 신호등이 없을 때인데 도로가에서 사거리에서 학생이 다 어떤 옷을 입고 교통신호로 수신호를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냐니까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이 교통정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나 멋있게 보였고 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학교 생활을 끝냈는데 서울에 와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이 스카우트가 어디서 활동합니까? 야외 활동이잖아요. 공원에서 많이 활동하는데 제가 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에 다니면서 스카우트 활동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또 반가운 거예요. 그때는 제가 대원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벗어났고 저 지도자로 할 수 없느냐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등록하면 된다 해서 그때 등록해서 79년도부터 약 40년이 지났죠. 41년 동안 지도자, 스카우트 지도자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오늘날 총재를 맡게 됐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예. 그때 부모님을 좀 졸라서라도 좀 스카우트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후회가 좀 듭니다. 예. 근데 그 스카우트계에서는 가장 큰 축제가 그 잼보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2023년 예. 그 몇 년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 25회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예. 어떤 행사입니까? 사실은 1991년도에 강원도 고성에서 제17회 세계 잼보리를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의 스카우트 운동이 왕성하게 성장할 때 우리 어떤 한국의 스카우트 운동이 모범적이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싶어서 또 국위선양도 하고 싶어서 그때 91년도에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요. 이 잼보리라는 건 1920년도에 런던에서 런던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서 1회 잼보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이 야영 대회를 하면서 이름을 잼보리로 정해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잼보리라는 이름은 유쾌한 활동, 청소년이 재미있는 그런 야외 활동이라는 의미를 내포시해졌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 2011년도 이사회에서 100주년 기념 행사를 뭘 할 거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 스카우트 운동의 핵심인 잼보리를 유치하자라는 의견이 있어갖고 2017년도 세계총회에서 유럽의 폴란드하고 우리 경쟁해서 한국이 당당하게 투표에서 이겨서 우리가 유치하게 됐습니다. 네, 폴란드랑 경합을 펼쳤다고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세요. 세계 우리 스카우트 회원국의 171개국이 다 참석합니다. 투표를 하죠. 그런데 이제 폴란드는 유럽 국가고 우리는 아시아 국가고 유럽이 스카우트 가입 국가가 많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다면 하는 그런 국민성이 있어서 한 3년 동안 3개 팀으로 전 세계 대륙을 다니면서 이제 우리 한국의 스카우트 운동의 우수성과 또 자연적 환경의 잼보리에 의한 타당성을 홍보했고요. 또 많은 국가 대원들이 오는데 우리가 편리성을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에 가까이 오게 되는데 그래도 많은 표가 저희들이 획득하기 어려워서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신 반기문 총장님한테 SOS를 쳤어요. 이 반기문 총장님이 우리 보이스카우트 출신입니다. 그래서 세계 총회에 한번 참석해서 아프리카 대의원들한테 좀 많은 말씀을 해 주십사 했더니 쾌히 승낙해서 제가 모시고 아제르바이잔에 갔습니다. 갔는데 학생 대의원들 일일이 껴안고 사진도 찍어주고 이마에 뽀뽀도 해주시고 정말 활동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결과로 우리가 많은 표를 얻어서 획득을 하는데 잼버리 주제국으로 획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3년 남았네요. 예. 네, 근데 3년이 또 준비하는 그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또 많은 시간은 아니어 보입니다.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당연히 예. 뭐 스카우트겠지만 뭐 아닌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까? 이제 3년이 남아서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마음으로는 좀 급하지만 뭐 이제 시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이 모든 시설이나 이 지원은 이제 전라북도에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새만금에서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청소년 정부 단체가 이제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해주고 그래서 잼버리 준비 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말 전적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 참석하는 대원은 스카우트에 등록한 대원은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야영을 하기 때문에 야영에 적합할 수 있는 한 연령대와 또 야영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체력이 있는 학생이 아마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외국이나 국내나 중학생 정도 오면 야영 활동이라든지 또 체력이라든지 또 프로그램을 스스로 이어나가고 활동하는데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최를 통해서 경제적으로나 혹은 경제적인 외적으로나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효과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저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171개국 청소년들이 이 새만금 벌판에서 12일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생활하거든요. 행사는 12일이지만 이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여행을 합니다. 한 일주일 전에 오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행사 끝나서 일주일 후에도 가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하면은 8월 달에는 아마 전 세계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성장해서 경제적 지도자가 되든 사회적 문화적 지도자가 돼서 만났을 때 그 맞춤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성과는 어떻게 돈으로 계산하겠습니까? 이거는 숫자상으로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2022년이 한국 스카우트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고 들었습니다. 총재 재임 기간 중에 의미 있는 해를 맞게 돼서 아마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다양한 행사도 준비 중이시라고요? 100년이라는 게 사실 쉬운 숫자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스카우트 100년을 이번에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100년은 2023년도 새만금 세계 잼버리부터 스타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역사를 잘 정리해야 다음 100년도 아주 좀 잘 나가지 않겠냐 생각이 돼서 그 일제 치하에서부터 활동하면서 이 고비 어려운 거를 역사적으로 잘 조명할 생각입니다. 연도별로 걸어온 자취를 잘 정리해서 책으로 남긴다면 앞으로는 영상으로 남기는 이런 선을 참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세계 잼버리는 평화 잼버리, 디지털 잼버리 이런 쪽으로 이제 엮어나갈 것이고 그때 온 역사는 우리가 100년을 정리하는 그런 쪽으로 잘 역사 박물관으로 만들어갈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본업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 네, 지금 기업체를 경영하고 계시면서 나는 이 점에서 다르다. 네, 본인만의 경영 철학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뭐 회사 경영이나 청소년 단체 경영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경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영에는 전략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기획을 잘 짜야 되죠. 기업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 단체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데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가 개학을 못해서 비대면으로 교육받지 않습니까? 우리 스카우트 대원들도 학교에 가야 많이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구 앉아 있을 수만 없어서 저는 10월 15일부터 우리 잼버리를 해요. 그럼 잼버리 한다면 뭐 야영 밖에 나가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디지털 잼버리 하고 있습니다. 29개국 약 5,300명이 등록을 해서 지금 디지털 안에서 야영 대회를 하고 가상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스카우트 연맹의 수장으로서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3년도 새마을 세계 잼버리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새로운 교육을 시킨 이적표가 되고 정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렇게 청소년들이 튼튼하게 교육을 시켜서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열과성을 다 바쳐서 아마 봉사할 그럴 생각입니다. 네, 스카우트 역사 100년에 이어서 또 다른 100년 역시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Draw Your Dream이란 말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한 큰 꿈을 그릴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